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핵 타격을 가정한 전술탄도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발사하고 공중 폭발 시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은 한국 전역을 사거리에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800km를 날아간 미사일을 800m 높이에서 공중 폭발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열폭풍과 방사능, 핵 전자기파 등의 영향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2021년 초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미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했으니 핵잠 개발은 10년 이내에 달성할 것으로 보여 이에 미국 본토 인근 해역에 은밀히 다가가 핵탄두를 발사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뒷배를 서주고 있는데요.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적 군사행동을 지지한다며 한 전후에 서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월 북한 김여정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지를 표했던 것입니다. 지난 20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중국과 함께 북한의 ICBM 발사를 두둔하며 오히려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또한 북한을 옹호하며 한국과 미국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경상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인 것이 북한에 불안함을 갖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러 공조로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 통치가 강화되고 서방과 관계를 단절하고 있으며, 시진핑 역시 사면임 독재 체제를 완성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가 점점 북한화되고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서방 진영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를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캐나다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의체 신쿼드를 제안하면서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의 군사안보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협의체 오커스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 협의체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안보협의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외교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이러한 제안에 한국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캐나다는 G7 회의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6일 캐나다 외무부는 미국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질의응답에서 캐나다는 유엔과 주요 20개국,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포함한 다자간 포럼과 옵저버로 참가하는 G7 회의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과 상호협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의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북중러의 연합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동아시아 대륙에서는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고 동시에 태평양에서 동아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에서도 증명되듯 해양 세력은 대륙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북방 세력은 후방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한반도를 공략하려 했는데요. 근현대에 들어서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그리고 미국 유엔과 중국이 참전한 6.25 전쟁 등 190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국제급 전쟁이 한반도 인근에서만 수차례 터졌다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다면 동해와 서해를 내해로 쓸 수 있어서 미국 중심의 태평양 주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불침 항모를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의 국가 역량 대다수가 집결된 동부 지역을 견제 및 타격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적성국인 북중러 3국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중국 측에서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 없었으면 진작에 손봐줬을 나라라며 개거품을 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북중러를 대항하기 위한 서방 진영 국가들에게 있어 이처럼 한국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왜 유독 캐나다가 이처럼 앞장서서 한국의 영향력 제고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분명한 의도가 있고 대부분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드러나는데, 캐나다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을 갖는 것이었죠. 세계 최고 선진국 중 하나로 G7의 일원이자 미국의 최우방국인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일원 가운데 하나이지만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 도입을 추진했다 물거품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1987년 캐나다 해상사령부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 열척 건조 계획을 발표한 후 여론과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아 결국 모든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체르노빌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유사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역시 북미 해역에서 북서항로 접근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자체 잠수함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캐나다의 핵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캐나다 정계 군계에서는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매체 더 글로벌 앤 메일은 지난 3월 14일 캐나다는 미국과 영국이 핵잠수함 전대를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잠수함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캐나다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새로운 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잠수함 교체 사업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자체 잠수함 함대를 건설하고 있어 캐나다의 핵잠수함 도입은 북극을 포함한 우리 영해를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입장에서 미국과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은 현재로선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북미 지역 같은 해역을 사용하고 있어 이미 한번 반대한 바 있으며 최근 오커스를 통해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돕기로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마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입장에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어느덧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군사강국이 되어버렸고 러시아는 현재 전쟁국으로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월 22일에는 캐나다가 북극에서 중국의 감시 부표를 발견했다고 전했는데 이 부표는 캐나다와 미국의 잠수함 그리고 군함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 황구시보는 아주 노골적으로 북극 해상 통로는 중국이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자본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극에 대한 야욕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공동 개발을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커스 협의체를 통해 호주가 영국과 미국의 기술 이전을 받아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면 캐나다는 새로운 군사안보 협의체를 통해 캐나다와 한국의 핵잠수함 공동 개발 및 건조를 구상 중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다각적인 외교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지난 11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에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이 참석하여 국내 잠수함 건조 능력과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캐나다와 한국의 잠수함 사업 협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핵잠수함 개발에 있어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정치적인 파해법이었는데요. 한국도 역시 캐나다와 같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같은 이해관계에 놓인 국가와의 연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인도의 핵잠 도입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는데요. 인도는 1980년대 초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인 ATB 개발 계획에 착수 후 기술, 경제적인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소련의 찰리급 순항 미사일 원잠 한 척을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 32년 만에 러시아 야신급 원자력 잠수함을 모델로 아리안트급을 독자 개발하게 되었죠. 문근식 전 한국 잠수함 사업단장은 인도는 중국과 대립하고 미국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결국 러시아에 접근해 핵연료를 핵폭발 장치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양국 간 보증을 걸쳐 안정적으로 핵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술과 경제력보다 정치적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캐나다와 한국의 협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한국이 핵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나다는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을 뿐이지 건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영향력, 자금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특히 중수를 감속제로 사용하는 원자로인 중수로에서 캐나다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캔두 중수로이죠. 중수로 연구는 맨해튼 프로젝트 때 중수를 공급한 캐나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캐나다는 독자적인 캔두라는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 미국, 인도, 한국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디젤 잠수함은 세계 여러 연합을 통해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있듯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한국 조선 산업의 위험을 느꼈던 웃지 못할 사건이 있는데 지난 2015년 해사 생도들을 태운 한국 해군 순항훈련 전단이 캐나다를 방문할 당시 캐나다 해군과의 연락망에 문제가 생겨 영해 진입 하루 전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 해군 전단은 캐나다 영해에서 무려 1300km를 항해하여 강을 깊숙이
거슬러 올라가 내륙의 퀘벡시 근교 400km까지 접근하였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해군과 해양경비대는 전혀 눈치를 못 채서 난리가 났었죠. 당시 레딧의 캐나다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한국은 아마 탐지되지 않고 얼마나 멀리 침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것일지도 몰라 캐나다군이 두 척의 한국 군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데 우리 배는 절반도 움직일 수가 없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군함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구축함 강감찬 함으로 다른 KDX-2 함정과 같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생존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장비하여 대공, 대함, 대잠 전투 능력을 갖춘 구축함이었죠. 그 사건 이후 캐나다 해군은 한국 군함을 최고로 여긴다나 어쩐다나 특히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 선박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인 수형 모듈 원전 SMR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가장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최초 4세대 초수형 모듈 원전 MMR 실증 사업이 현재 캐나다 초크리버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설계를 수주해 핵심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죠. 이 밖에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소형 원자로 스마트의 도입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제니스 케니 캐나다 알버타주 주지사가 한국 원자력연구원에 찾아와 스마트 원자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능력과 소형 원자로 기술력 그리고 충분한 도입 명분 등을 지니고 있고 캐나다는 원자로 관련 원천 기술, 세계 2위의 국토 면적과 해상 영유권의 영향력, G7의 일원으로 국제 경쟁력 등을 지녀 두 국가의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은 특히 중국에게 PTSD를 가져올 전망인데요. 바로 가평 전투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우리 국군이 5배나 많은 중공군의 인해전술 전법에도 꿋꿋하게 맞서며 끝끝내 가평을 지키는 전투입니다. 2박 3일간의 전투에서 캐나다군 10명 전사, 23명 부상이라는 최소한의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중공군은 1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었죠. 캐나다군의 가평 전투의 승리는 아군이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 나이아가라시에 가평 전투 승전비를 세우기도 하였죠. 즉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캐 동맹이 딱 좋다는 말. 딱 좋아! 오늘 한 주평,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곰사냥이 합법인 곳이다. 보고 있나 푸진핑.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